네, 이번 영상은 통합사회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 단원에서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로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알려줬죠. 그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75페이지예요. 75페이지에 있는 자료 1 보겠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 제목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거주 공간의 변화라고 해서 가나다라가 나와 있어요. 얘를 문제를 낼 때는 가나만 따로 떼서 가나 사진을 2개를 가지고 와서 하나의 도시 안에서, 하나의 대도시 안에서 나타나는 지역 분화를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다와라 사진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나다라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각각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 2개를 가지고 하나의 도시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거주 공간의 변화를 나타내라 라고 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는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 도심에는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나에서 보이는 도시 내부의 구조 중에 주변 지역 중에서 주거와 공업 기능은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도시 내부의 공간이 분화되었다 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가와 나를 따로따로 적어라 라고 한다면 가에 대해서 쓸 때는 하나의 도시는 여기에서는 서울이 되겠죠? 하나의 도시는 주거 기능, 업무 기능, 공업 기능, 상업 기능 등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소규모 도시일 때는 소규모 도시라는 말은 도시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지역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모습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소규모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규모 도시일 때는 이러한 기능이라는 건 앞에 나온 주거, 업무, 공업, 상업 기능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혼합되어 분포하게 돼요. 분포한다. 왜냐면은 이 지역에 이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얘가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리게 되니까 집을 만들고 그러면은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장사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점점 차츰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도시 내에서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는 우리가 말했죠?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은 대체로 도시의 가장 가운데 있는 도심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에는 업무 기능 또는 상업 기능이 집중을 한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접근성이 좋겠죠.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좋습니다.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은 이 지역,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겠죠. 사람들은 전부 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장사를 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사무실을 짓고 싶어 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내가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학습지에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경쟁이 치열해서 집값, 땅값도 올라가고 지대는 그 하나의 땅에서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땅을 가진 땅 주인은 땅을 빌려주고 내가 받는 임대료, 건물주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해서 내가 얻는 임대료.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장사를 하고 해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순이익들을 지대라고 했습니다. 지대 같은 것들이 지대 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은 도시의 가장 중심이고 교통이 가장 편리한 곳이라고 했어요. 도심에는 고층 건물이 밀집하게 됩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다 라고 해도 되고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한다 라는 말로 바꿔 써도 됩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한다라는 건 집약적이다라는 말은 내가 이 지역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 생산을 하는데 이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얼마나 투입하냐예요. 그럼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건 사람들의 노동력 또는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원료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와 촌락을 비교를 해본다면 도시에 당연히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동력을 사용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일을 하게 되겠죠. 또는 자본을 더 많이 들여서 첨단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게 돼요. 자,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이니까 서울이 도심에 해당하는 가지역, 가의 서울광역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근처입니다. 명동에는 비싼 집가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대기업의 본사,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 같은 거, 은행이나 보험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것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이걸 문제로 낸다면 키워드를 주겠죠. 뭐 어떤 기능과 집중도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하면 업무 기능, 상업 기능들이 집중한다. 이런 식으로. 뭐 왜 이렇게 됐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토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고층 건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나의 노원구 상계동이었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나 지역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따로 적어봐라 라고 한다면 이 나 지역은 대도시, 서울특별시라는 대도시의 외곽 지역에 있어요. 외곽 지역은 도심보다 당연히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편이에요. 지대도 싸겠죠, 그러면. 대도시의 도심 지역으로 업무 기능, 그리고 상업 기능이 몰리면서 도심에 있던 주거나 공업 기능, 이 주거나 공업 기능들은 원래는 도심에도 있었는데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이것들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혼재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도심은 지가가 높고 지대도 높고 접근성이 편리하다 보니까 업무 기능, 사업 기능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 원래 위치하고 있던 아파트나 공업 기능 같은 것들은 외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부지가 땅이 넓고 지가가 저렴한 도시의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이고요. 이 지역은 서울의 외곽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 볼게요. 다와 라는 둘 다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고 둘 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아파트 단지고요. 하나는 공업 단지예요. 그래서 얘네를 보면은 서울의 대도시권이라는 거는 중심이 되는 대도시가 있고 서울과 같은 이 대도시의 영역이 이렇게 미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 서울의 대도시권이 만들어지면서 김포는 원래 농촌도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이 아파트로 들어와서 이사를 해서 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은 김포에는 공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천보다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되고요. 안산은 원래 어촌 지역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지역에는 이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서울에 몰려있는 서울에 공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으니까 안산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장 기능들이 이전이 되어서 안산은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아를 같이 묶어놓고 문제를 내면은 밑에 있는 내용을 적어주면 되고 교과서에 있는 것대로 만약에 따로따로 물어보게 되면은 만약에 다에 대해서 적어보아라 라고 한다면 얘는 대도시인 서울의 인구와 기능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누구의? 서울의 대도시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와 주변 촌락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대도시권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인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의 대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그러면 김포는 서울의 대도시권 안에 포함되어 있냐? Yes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도시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김포 안에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고 김포에 집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 만약에 라만 문제로 낸다라고 하면 라에 대해서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라는 경기도 안산의 공업지역은 서울의 공업 기능이 서울에 있는 공장들이 경기도 안산시로 이사했단 말이에요. 이전되어서 한적한 어촌이 한적하다는 말은 사람이 별로 없고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한적한 어촌이 빠른 기간에 왜냐면은 서울에 있던 공장들을 빨리빨리 안산으로 다 이전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빠른 기간에 공업도시로 변모했다, 바뀌었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83페이지에 있는 자료 1번입니다. 자료 1번의 제목은 교통발달에 따른 통근 통화권과 소비 공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가는 1980년과 2010년의 서울로 통근하고 통학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범위입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역과 연결된 대형 소비 공간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 가를 보고 1980년과 비교해서 2010년 서울로의 통근 통화권의 범위가 어떻게 변했냐 라고 한다면 83페이지죠. 1번. 서울로의 통근 통화권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조금 길게 적으면. 즉, 1980년에는 서울로 통근하고 통학하는 비율 5% 이상인 지역이 서울 인근의 시군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는 서울에서 비교적 거리가 먼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이 1번 문제를 조건을 범위가 어떻게 되고 비율이 어떻게 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는 범위는 넓어졌고 그렇죠? 통근 통학하는 사람의 비율은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면 통근 통학자가 많이 하는 조금 빨간색이 진한 부분 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 80년에는 서울과 경계를 같이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2010년에는 엄청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범위는 확대됐고 비율은 색깔이 진한 부분이 많아졌으니까 비율은 높아졌다 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서울로의 통근 통화권의 범위에 영향을 준 요인은 뭐냐? 그림을 보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 책에는 어딨지? 철도 노선 확대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철도 노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2번은 철도라고 써도 되고 이거를 얘의 범위를 확대시켜서 교통의 발달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고속버스 노선이 증가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건설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교통의 발달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볼게요. 3번에 나를 보고 인터뷰의 내용을 완성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의 사진이 있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아울렛은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데 굳이 서울역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울렛 점장이 서울역은 지하철 1호선, 4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고속철도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므로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 지역은 교통이 중심지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다른 지역보다 접근성이 좋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기가 쉽단 말이죠. 이 서울역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동인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 아울렛으로 많은 고객을 불러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점장이 대답을 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8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의 자료 2번이에요. 요거는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는 교통로 건설에 따른 생태계 파괴라는 말 뭐냐면은 여기가 원래 다 산이었단 얘기겠죠. 산인데 여기를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교통로를 건설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산에서 지내는 동물 같은 것들은 서식지를 잃게 되겠죠. 생태계가 파괴됐다. 두 번째는 생태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야생동물이 여기 위로 야생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터널을 만든 거고요. 나의 그림은 황새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치 추적 장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를 보고 교통로 건설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보고
생태 통로를 조성하는 노력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보자.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교통로 건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부터 볼게요. 교통로가 건설되면서 산림이 훼손되고 산을 깎아서 만드니까, 그리고 녹지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녹지 면적이라는 건 나무나 풀이 많이 심겨져 있는 그 초록할 때 녹자기 때문에 자연의 모습들이 깎여 나가고 사람들이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녹지 면적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자연의 대기 오염 물질의 정화 능력이 저하되었다. 그죠?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일정한 부분의 자정 능력이 있는데, 이런 자정 능력,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나무를 다 베어버렸으니까 자정 능력이 떨어져서 자연이 대기오염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토양 침식 문제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감소에 따른 로드킬과 같은 그런 문제가 증가했다가 이제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고요. 생태 통로를 조성하는 노력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생태 통로는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거나 서식지가 분리되는 걸 방지를 해줘요. 그리고 개체군의 자가교배를 줄이고 넓은 지역까지 분포할 수 있게 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 통로가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생태 통로를 건설함으로써 야생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확보돼요. 야생동물들이 이 도로를 지날 수 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로드킬의 발생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라고 써주면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 2번 황새 이야기했어요. 황새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가만히 놔두면 진짜 멸종이 될 수 있으니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얘가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잘 지낼 얘네가 멸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을 찾아보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한테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서 동물들의 이동 경로나 서식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서 생태계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9페이지예요. 89페이지 자료 2번입니다. 자료 2번을 보면 정보격차 이야기가 나와요. 정보격차, 이 정보와 수준 그래프를 읽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2015년에 조사를 한 거고, 일반 국민의 정보화 수준인 100점을 대비했을 때 점수가 이렇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평균이 100점이에요. 100점이라고 했을 때 2005년에는 일반 국민과 정보 취약계층의 차이가 요만큼이에요. 종합은 이 정도. 접근에 있어서는 70%,
역량에 있어서는 한 30%, 활용에 있어서는 한 4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05년에 정보 취약계층은 활용 능력에, 아니지, 역량 능력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났고, 접근 면에서 가장 차이가 덜 났어요. 종합은 그걸 다 합친 거고, 평균한 거고요. 2015년은 일반 국민의 수준이 100인 거고, 100이고, 접근성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 말은, 정보 취약계층도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이가 줄었죠. 역량 면에서도 줄었습니다. 활용 면에서도 줄었어요. 그래서 종합으로 봤을 때도 격차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가에서 2005년과 비교해서 2015년의 정보 격차는 어떻게 변화했냐? 2005년보다 2015년은 정보 격차가 줄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2015년의 정보화 지표 3가지, 접근, 역량, 활용 중에서 정보 격차가 가장 큰 것을 골라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나를 참고해서 제안해보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잖아요. 2015년에 가장 격차의 차이가 많이 나오는 건 2015년이니까 파란색 그래프를 100과 비교해서 봤을 때 얘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나죠? 저 활용입니다. 답은 그러면 활용 지표의 격차가 가장 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농업인과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처럼 정보통신기기 활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장애인, 결혼 이민자,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그래서 이민하게 된 사람들 있죠. 결혼 이민자, 고령층, 나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농촌과 어촌에 사는, 촌락에 사는 분들, 농어민을 위한 정보와 활용 교육, 콘텐츠 개발, 온라인 정보화 교육, 누리집 운영 등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조금 바꿔서 2005년에 가장 지표가 2015년에 가장 지표의 차이가 작은 것을 골라서 보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라고 만약 문제를 변형해서 물어본다면 2015년에 격차가 가장 작은 건 접근 부문이죠. 접근 부문에서 격차를 좀 더 해결을 하려면 이때는 나에서 사랑의 그린 컴퓨터 보급 정책, 컴퓨터를 나눠주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없는 것보다 있을 때 인터넷을 사용하고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거, 공공근거리 무선망, 와이파이 사업. 또 마찬가지로 무선 와이파이가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 무제한을 쓰지 않아도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뭐 데이터 모자를 못 쓴다고 해도 이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정책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3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 볼게요. 90페이지. 90페이지는 자료 1, 2를 보고 온라인 쇼핑과 택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분석해보자. 자료 1번은 우리 수업 시간 다 봤던 건데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하는 게 늘어나더라. 거래액이 증가하더라. 이야기고 자료 2번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택배는 택배 양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해외 직구하는 건수도 많아지더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번의 답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입니다. 발달에 따라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해외 직접 구매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으로 주문만 한다고 우리 집에 바로 오지 않죠. 택배 아저씨가 배달을 해줘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배송하는 택배 산업도 급격하게 성장했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2번이에요. 자료 1, 2, 3, 4를 보고 온라인 쇼핑과 택배 산업의 성장에 따라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변화가 드러나도록 나의 일기를 써보자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키워드 선생님 좀 정리해 줄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화 기기, 스마트폰,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 또는 온라인으로 뭔가 주문하는 거 이런 얘기가 올 수 있고 그리고 홈쇼핑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당일 배송이나 아니면은 일일 배송, 다음날 배송하는 거 있죠. 뭐 또는 새벽 배송 생각나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택배라는 키워드. 그렇죠? 그리고 자료 3번이 임실 치즈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러면 지역 특색과 관련한 뭐 축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료 4번이 무인 택배 서비스 관련해서 그러면은 무인 택배 서비스함과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면은 우리 서술형에 해당하는 질문들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중간고사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